안녕하세요, 비트무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비트코인 500억 간다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부탁부터 하나 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정말 저는 세상에 대한 비관에서 기반한 비트코인 500억 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제 지식이 얄팍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꼭 저한테 반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거 현실에서 절대 안 일어난다, 저한테 좀 같이 공유해주세요. 이거 저는 제가 상상하는, 제가 걱정하는 미래가 현실로 오는 거를 저도 바라진 않는데 무조건 올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속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댓글로 저에 대한 반론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내용에서 다룬 거는 사실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게 될 거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그냥 행복회로 같은 얘기였죠. 근데 오늘은 저는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진짜 속마음 정도로 들으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500억을 갔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뭐가 펼쳐질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저는 공학도입니다. 원래 프로그래밍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양적 완화가 뭔가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 아저씨가 돈을 펑펑 뿌리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듣게 된 적이 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뿌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뭐 대충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걸 듣고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 이 세상에 돈을 이렇게까지 펑펑 뿌리면 제가 가진 돈은 얼마나 빠르게 희석되는 건가. 그러니까 전체 100분의 1이냐 1000분의 1이냐는 아예 느낌이 다르잖아요. 분모는 늘어나는데 분자인 내가 가진 돈은 안 늘어난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제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순히 제 개인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녹아내릴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돈을 모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 현타가 왔어요. 요게 비트코인을 제가 오래 모아야겠다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첫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통계를 찾아봤는데 지금까지도 물가가 내려간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차트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98년 이후로도 물가가 내린 적은 없고 그냥 얼마나 천천히 오르냐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빠르게 올라주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나는 점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겠는데,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IMF가 와도 이게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가가 내려가질 않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제가 경제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세상에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데요. 이거 자동차 만드는 것만 해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손으로 만들던 공장들이 지금은 로봇이 이렇게 알아서 조립하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기술은 발전하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물가는 원래는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물가는 오르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보다 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자가 10% 늘어났다라고 할 때 돈이 20%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자의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으로 들고 있으면 이거 그냥 내가 무조건 앉아서 손해보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찾아봤습니다. 얄팍한 경제 지식을 얻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하고 혹은 뭐 대출만 받아도 돈을 따로 프린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냥 그림 하나 가져온 건데, 어떤 사람이 10억을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급준비라고 해서 이 은행은 1억만 남기고 다른 사람한테 9억을 대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돈의 10%만 남겨놓고 대출을 또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9억이 생겨서 이 돈을 뽑아 쓸 수 있죠. 제팔이라고 하는 요 사람도
10억을 뽑아다 쓸 수 있죠. 돈을 새로 프린팅한 게 아닌데 돈이 19억으로 늘어났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10% 9천만 남기고 다시 8억 천은 대출되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디서 찾아봤는데 10억으로 시작한 돈이 대출이 이어지면서 한 100억, 10배 정도의 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도 하고, 이걸로 신용창조라고 해서 돈을 찍는, 그러니까 직접 프린트, 윤전기 돌려서 돈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만으로도 돈이 늘어나는 효과를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돈이 빠르게 늘어나면 결국에 물자의 가격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들여다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희귀한 자산일수록 돈이 더 빠르게 몰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요. 그리고 흔한 자원일수록 그 가격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흔한 거 뭐가 있지라고 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일단 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라면 가격 같은 거 쉽게 잘 안 오르죠. 뭐 공장에서 나오는 뭐 음료수 이런 거 가격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한테 또 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노동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자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경제 생산 인구가 몇 천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파는 돈, 즉 여러분들의 월급, 이게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희귀한 자산으로 흔히 꼽는 게 아파트, 집값이죠. 집값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몇십 년 일해서 간신히 집 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을 사냐라는 말도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애초에 일해서 버는 거 가지고는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CPI니 뭐니, 뭐 소비자 물가지수니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막 물가지수가 2%면 뭐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거 그냥 아예 무시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저만의 물가지수를 단순하게 설정을 한 게 있어요. 제일 희귀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게 얼마나 올랐지? 요게 저는 진짜 물가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니까요. 저는 그걸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단순한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이렇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얼마죠 쳐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의 가격 차트를 보여주거든요. 20년 동안 14억 대충 하던 게 62억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6배의 상승이 있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말은 저는 화폐 가치가 6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10년 동안 가진 자산이 6배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얄팍한 경제 지식을 가진 저의 독자적인 물가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6배 불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아무리 일해봐야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금 들고 있으면 거지 된다라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든 더 희귀한 자원으로 바꿔 놓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훼손된다, 구매력이 하락된다라는 거는 이미 확정된 일이죠. 이게 얼마나 빠르게 하락되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물이 천천히 끓을 때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있는지도 모르고 익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게 그거랑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흔한 돈인 종이돈, 이거를 더 희귀한 자원인 경화, 하드머니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가 가진 자산 가치, 다르게 말하면 구매력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보통은 금이나 뭐 부동산 이런 것 중에 금으로 모으시는 분은 저는 잘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특히 요즘은 아파트,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가 대세였죠. 아파트는 사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파트가 사고 나서 뭔가 가치가 오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격이 오르는 거지. 왜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게 저의 인식이고, 대부분 그래서 집을 어떻게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적인 인플레이션과
자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부터가 저의 비관론적인 얘기입니다. 좀 걱정이 극단적으로 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의 걱정 중에 하나는 이 원화라고 하는 법정화폐가 결국에는 무너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걱정입니다. 터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던 나라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옛날에는 꽤 경제 대국이었다라고 들었어요. 가진 물자도 많다고 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뭐가요? 소비자 물가가요. 이거는 저는 순전히 화폐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틀린 방향이 한 번만 생겨도 머니 프린팅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걸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 번만 와도 그 후폭풍이 물가라는 대로 너무 크게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걱정인데 이게 속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뭐 아르헨티나 같은 예시에 비해서는 당연히 물가의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빨라지면은 뭐 1000억 달러를 줘야 계란 3개 산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두 번째 걱정은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가 과연 남의 일일까? 이게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김밥 천국 싸다김밥 이런 데 가보셨나요? 김밥 조금 맛있는 거 고르고 라면 조금 뭐 떡라면 이런 거 골라서 세트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이 금방 나갑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이거 먹기도 요즘 힘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뭐 이럴 때 생각해보면은 김밥 한 줄에 1,000원 정도 했고요. 라면 뭐 비싸봐야 3,0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4,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이 넘어간다라는 게 10년, 20년 사이로 금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나라의 예시란 말이죠. 저는 인플레가 멈출 수 없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비트 500억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희귀 자산 가격 상승의 결과라고 얘기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로 온다, 김밥 한 줄에 10만 원 할 거다라고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 드립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김밥 풀매수 하라는 거냐 막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믿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희귀한 자원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질 거라는 게 저의 믿음이고, 그래서 저는 인플레 대비용으로라도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건 정말 진지하게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이게 희귀하고 개수도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금이나 아파트보다도 인플레 방어에 더 적합하다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게 저의 믿음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수요는 더욱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가 희소하다라는 거를 어렴풋이라도 받아들이셨다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조금씩이라도 사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있는 차트는 1비트코인을 베네수엘라 화폐 단위로 환전했을 때의 가격이거든요. 잘 보면은요, 제가 5년 차트로 구글에서 찍어봤는데 상승률이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죠? 한 6천억 % 정도 하나요? 6천억 %면 한 6억 배 상승이 되겠네요. 6억 원도 아니고요. 최근 5년간 6억 배 상승이면은 만약에 이거 원화 기준으로 하면은 500억이 뭡니까?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이 희소하다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아파트 살 바에 비트코인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주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보다요, 아파트나 부동산을 모으시던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희소성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똑같은 논리로 비트코인 사야겠다 이렇게 돌아서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게 점점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가치 하락을 비트로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은 이 대홍수에서 구할 방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에서도 그 방주를 만든 노아를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거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는 걸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관점에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게 비트코인 500억 간다의 1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을 가난으로부터는 확실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못 될 수도 있다라고 500억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라도 비트코인 모으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한 방에 미친 듯이 물가가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할 때 하는 게 뭐죠? 흔히 보험 들잖아요. 내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보험 든다라는 생각으로 매달 비트코인 한 50만 원 너무 부담된다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매달 매수하시는 거를 정말 많이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노력해서 번 돈, 인플레이션의 가치에 그냥 허무하게 떠내려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